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샀는데 올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요즘에는 근데 샌드 타이거 샤크보다는 최고 민수라고 더 많이 유명해지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인데요. 한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저의 투자 철학이고요. 전혀 샤크와는 어울리지 않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일상생활은 좀 다른 건데요. 투자에 있어서만은 좀 냉철해져야 한다. 남에게 양보하다 보면 결국 내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 가족들의 삶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책임감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되게 절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해야 되고 이러는데 대부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소주 한 잔에 기울이다 보면 내 생각은 없어지고 투자한 계좌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상어처럼 총칼 없는 전쟁터인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꼭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제 조건은 좋은 기업을 사고 좋은 기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를 세 번째 구멍에 딱 끼우기 시작하면 이게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사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자. 그러면 좋은 주식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고민수라는 별명은 저희 침착맨 이말년 선생님이라고. 이말년. 그 본명보다는 이말년 작가라고 해야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말년이 행복하게라는 MBC 예능에 나가서 제가 3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2시간 반을 저 혼자 떠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2시간 반 듣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끊고 선생님 최고십니다 했는데 자막에 최고민수라고 나왔고요. 남들이 힘들게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유튜브는 한 15분 정도 촬영 분이 나왔는데 저의 촬영분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침착맨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는 한 6-7시간 했고요. 그때 이제 인사로 최고민수입니다 이렇게 웃자고 했는데 제가 그 침착맨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 한번 했는데 어휴 지금 말씀이 끊이질 않으시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민수밈이 됐고요. 저의 밈 중에 하나가 오히려 좋아 고맙다. 이게 하나의 이제 밈으로 됐죠. 계좌가 오히려 좋아가 그 침착맨의 유행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게 하나의 밈이 됐고 언론사 그 제목으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뭐 고맙다. 이게 제가 그 침착맨 유튜브에 나가서 2년 전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강조를 했어요. 2차 전지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그래서 개별 기업도 좋지만 ETF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폭스바겐 내재화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자체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 그게 우리 기업의 어떤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 20% 정도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2년 전인가요? 그렇죠. 2년 전에 그런 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고 한 2-3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주가 내렸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는 이슈를 봤을 때 장기적인 호흡으로는 실적이 좀 출렁출렁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트렌드나 정책적인 방향은 이 계속 좋은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저점에서 관점으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이 편집하시는 분이 도드라지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밈이 될지는 사실 몰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고 긴 호흡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좌가 망가질수록 고맙다 하면서 약간 자조적인 그래요? 그런 씁쓸한 이야기로 이제 많이 하시곤 하죠. 그거였구나. 근데 우리 샌드타이거 샤크님은 직장인이면서도 이제 겸업 투자를 하신 거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약간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가 대학원에서 선물 옵션도 하고 기업 재무론도 배우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재무관리나 어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8살에 입사하고 35살까지 연 기준으로 따본 해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잃기만 하고 뭐 손실만 봐왔는데 어느 날 이제 추석에 저희 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방을 이렇게 훔치시다가 저한테 너는 뭘 잘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예측하지 않았을 때의 질문은 현타가 와요. 그래서 저한테 딱 했는데 나는 동기들보다 승진도 한 3년 빨리 했고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뭐를 잘하냐고 하는데 나는 뭘 잘하지? 내가 잘하는 건 성실함과 그다음에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승진을 잘했을 뿐인데 이게 경쟁력인가? 앞으로 가서 사람에게 기댔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나의 어떤 탤런트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찻길이 가팔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올라가는 길에 나는 무얼 잘하지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주변에서 물어보는 말이 주식 뭐 사야 돼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증권 유관기관에 있고 그런 증권 제가 코스닥 상장심사 업무도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한 7년 정도 잃기만 했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주식 투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탤런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점에 갔고요. 서점에 가서 1년에 한 100권 넘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기 이제 기자님들의 그 기사들을 계속 매일 이렇게 스크랩하고 주요 기사들을 체크하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스킬이 생기고 매일매일 노트에 퇴근하고 나서 내 생각들을 막 끄적거려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라는 생각이 들고 한 종목을 투자할 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을 들춰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가 사서 잃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하는 종목들은 매력적인 종목들이에요. 네. 매력적인 이슈를 찾은 다음에 악재는 무엇인가? 내가 혹시 이 못 본 나쁜 이슈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2, 3일 때로는 한 일주일만을 그 종목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니 종목 고르는 게 되게 어렵지만 한 종목 고르면 결국에 가선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재 요소들은 최대한 걸러냈고 그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호재가 있으니 그러면 기존 종목과 새로 분석한 종목 중에 호재가 더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가다 보니 종목 체인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면서 안정적으로 20% 30% 수익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거를 복리 효과로 누적하다 보니 7년 만에 이제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28세에서 35세까지의 7년을 잃기만 했고 그 후에 7년은 요 책에 앞에도 써 있는데 3천만 원을 8억 원으로 불렸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8억 원이 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에 집도 집을 사셨고. 사게 되면서 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혹자는 뭐 3천만 원으로 20억 넘게 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저한테는 기회 자체가 인생의 하나의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부를 창출하기는 힘들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투기적인 그리고 요행수를 바라는 투자는 한 번은 맞을지 모르나 한두 번은 맞을지 모르나 이게 평생 가면서 계속 맞을 수는 없고 우리의 뇌는 웃긴 게 잃은 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 높은 수익률로 딴 그 기억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 했는데 영웅 심리에 의해서 뭐 200% 번 거, 300% 번 거,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뇌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자극적인 투자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지만 이 평균으로 놓고 보면 번개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되고요. 일상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투자를 권하냐면 ETF 먼저 하셔라. ETF는 10종목 이상을 담은 펀드이고 가장 큰 특징이 덜 내린다. 덜 내린다. 덜 내린다. 평균의 마법이거든요. 덜 오르기도 하지만 덜 내린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측면에서 덜 내린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웬만해선 상장 폐지가 없더라. 그러니까 ETF의 그 규모가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데요. 네. 웬만한 ETF들은 50억 이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조단위 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ETF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 트레이딩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 스텝은 배당주로 가라. 네. 배당주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 더 좁혀보면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만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연말에 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 누적된 이익이거든요. 네. 이 누적된 이익이 있어야만 배당도 가능한데 그렇죠. 손실만 나는 기업들은 배당을 할 재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자사주라고 하죠. 배당을 하든지 자기 주식 매입을 하든지 두 종류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책의 핵심은 돈 잘 버는 회사. 예.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베푸는 회사.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런 회사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정석. 그렇죠.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그래서 그것도 거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쓰신 책. 그래서 이제 ETF, 배당주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엔 실적 개선주로 넘어가서 좀 더 공격적인 배당보다는 공격적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단기 투자하는 테마 쪽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스킬이 점점 늘어날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테마나 화끈한 종목에서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로 가거나 ETF로 가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반대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한 투자 비중의 한 50%는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을 따로 안 드리면은 거의 끝까지 쭉 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끊어가지? 네. 고민이 되네요 오늘. 네. 근데 사실 박민수 작가님은 고민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또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대로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고민이 많아야 되고요. 장중에는 머리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투자한 다음에 불안감도 많아지다 보니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짧게 이렇게 매도만 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근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 정리된 것을 장중에서는 심플하게 가져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도한 날은 그날 매수를 안 해요.
왜냐? 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바로 액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충분하게 예행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면 뭐 매수를 할지 모르지만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일단 들떠 있어요, 내가. 자신감도 있고. 그렇죠. 들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난 걸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장이 좋아서. 그래서 장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상태의 정점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떨어져 버리는. 왜냐면 원금과 이익까지 함께 투자하면서 오히려 이제 번 거를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고민들은 퇴근 이후에, 그러니까 장이 끝난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장중에는 미리 준비한 대로 이렇게 가는.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장중에 나오는 공시를 이 호재다 하고 생각 없이 막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무상증자 했다라고 하면 뒤늦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실적과 연관되어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상관이 없으면 내가 잘못하면 뒷북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나올 뉴스가 없으면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 네.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가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과 관계없는 그런 공시나 어떤 뉴스들은 그 뉴스가 정점인 거예요. 그때 관심을 모으고 관심이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건데 나는 이미 벌어진 일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단기간은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꺾어지면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대할 때도 실적과 연관해라. 그러면 실적과 연관된 공시는 뭐냐? 설비 투자. 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주 계약. 남들에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들 아니면 어떤 좋은 기업을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더 나올 뉴스가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더 나올 뉴스가 있기 때문에 공시를 실적과 연관된 그런 공시 위주로 보는 거고요. 네. 반면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예요. 예. 무상증자라는 건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식을 준다고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 급등을 했다가 다음 날부터 이렇게 조정을 보여요. 그러다가 무상증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가까이 올수록 주가가 조금 더 상승했다가 권리락을 맞고. 그 권리락의 착시 효과가 나잖아요. 주식을 주는 만큼 주가를 낮춰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공구먼 사례처럼요. 한 주를 5주로 주는 그러면 하루나 이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무상증자 주식이 나오는 순간 더 나올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차트는 이런 거죠. 꾸준하게 오르면서 호재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차트들은 결국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차트가 결국 그렇게 간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주이죠. 네. 그 빅텍 의 차트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개선이 이렇게 뚜렷해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 근간에는 수주 계약에 따른 실적 개선인데요. 반면에 방산주 빅텍은 최근 들어서 적자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 어떤 이슈들 예를 들면 북한의 정권이 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급등을 하지만 이게 계속 공포감을 주지 않으면 다음날 도로 원위치 되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 하지만 빅텍은 급등했다 내려갔다 급등했다 내려갔다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했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패턴보다는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라는 더 나올 이슈 빅텍은 언제 어떤 호재 그러니까 빅텍에게 호재가 나오는 뉴스가 언제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버리는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슈를 곧 실적
그렇죠. 등치시켜서 이게 과연 실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한 20여 년 투자를 했고 7년간 잃어봤고 현타가 와서 느낀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가장 편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1년에 11만 매매하는 직장인으로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그게 한 60만 뷰 정도 나온 채널 예, 그게 됐었는데요. 1년에 열흘만 매매하면서도 얼마 수익을 그렇죠. 내는, 네. 분기 한두 번 정도 매매하면서도 어떻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차트를 보고 아니면 그 지금 당장 뜨거운 종목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투자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의 컨트롤하기도 힘들고요. 네, 하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이슈를 가지면 분기마다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실적이 꺾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이 뭐 나빠질 수도 있지만 네. 그때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한 3개월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혹여 내가 고점에 잡았더라도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이 고점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고평가 논란 그때도 있었거든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팔아라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 대비해서 적어도 3배 이상 오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에서 네. 뭐 4-5배 이렇게 갔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실적 예측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해서 주가라는 건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예측치가 그만큼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 기업들의 예측치 기대치를 좀 땡겨온 면이 좀 적지 않아 있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정답인데 이거는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격도도 벌어져 있을 거고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마침 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도를 주식 매도를 하거나 또 최근에는 최대주주가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좀 악재를 영향을 주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는. 하지만 조정이 있지만 6월 달 실적은 7월 달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네.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시장의 컨센서스와 일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의 모멘텀이 7월 이후에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주잖아요. 네. 성장주의 대외 변수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 들어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미국의 CPI가 근 2년 만에 4%대 4.9%. 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CPI가 4.9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란 말이에요. 그러면 4.9하고 5.25 그동안에는 이 5.25보다 높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이 CPI를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낮춰보자. 근데 지금은 CPI가 기준금리보다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은 조금 낮아진 거죠.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이 성장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4.4% 시장에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올리거나 뭐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2.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이후에는 연준이 원하는 2%대 어떤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한 2, 3년 후에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금리에 대한 불안감 요인들은 많이 좀 내려가면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공격적인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외 변수, 미국의 어떤 대외 변수는 이런 2차 전지 같은 성장주에겐 좀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죠. 금리가 이제 올라갈수록 성장 뭐 애플이라든지 네네. 이런 기업들에겐 좀 악재 요소가 지금 되어 왔잖아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긴 좀 힘든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적다면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의 어떤 핵심이 앞으로 실적 개선이 커지는 성장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포커스가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오를 때마다 성장주들이 한 번씩 주춤주춤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수록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배당주에게도 또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금리보다 훨씬 높을수록 높아 보이죠.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것도 하반기 이후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를 해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세대 중에 2대는 전기차로 네. 팔아야 되는데 작년도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약 6% 정도 되거든요. 100대 중에 6대만 전기차로 팔았어요. 네. 그러면 9년 후에는 67%니까 11%의 11배의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 지난해 전기차 빅3의 점유율을 보면요. 테슬라가 한 65% 되고요. 네. 포드가 7.6%, 현대 기아차가 7.1%, 3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 비중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시장은 11배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정책적인 변수들이 있는 거죠. 또 2035년이면 탄소 제로 시장을 만들겠다. 세상을 만들겠다. 탄소 제로라는 것은 더 이상 가솔린 신차를 팔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선언들이거든요. 네. 유럽이나 뭐 미국, 중국 다 이렇게 발표들을 했고 우리나라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대세의 흐름은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 기업들 특히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공급자 우위에 지금의 시장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고 정책적인 면, 그다음에 어떤 금리적인 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적 예측 부분에서도 지금 증권사들이 이 버블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네네네. 2년 후에 실적은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주가를 아까도 표현하신 것처럼 얼마나 더 많이 땡겨왔느냐.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좀 보여와서요. 네네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 같다. 한번 그 준비된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양극재 기업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45% 정도의 비용을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비용 측면이나 또 기능 측면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하나의 키예요. 충전을 빠르게 하고 멀리 갈 수 있느냐.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결국 양극재고 중국게 좋은 거냐 우리께 좋은 거냐 뭐 이런 경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IRA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좀 배제 이런 네.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사이익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네이버 증권에 나오는 실적 예측치예요. 컨센서스. 네, 그래서 컨센서스 화면을 보면 네. 뭐 나오는 건데요. 물론 지금 보여지는 실적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이 실적 예측치만을 갖고 바라봤을 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5조 정도인데 2025년이면 16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2,300억인데 7,400억까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거든요.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그렇죠. 예.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3조 8천억 정도 매출액이 일어났는데요. 13조 7천억 정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2,600억대에서 7,100억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3조 3천억대에서 12조 900억대. 당기순이익은 1,100억대에서 7,700억대까지 이렇게 증가한다. 표로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2025년이 되면 이 세 개의 기업의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7천억대로 엇비슷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21조, LNF는 8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3조 네. 정도 돼요. 네.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팩트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2025년의 실적 예측치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이 두 개가 있으면 2025년 기준 PER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 당기순이익 몇 년치를 가지고 시가총액만큼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21조의 시가총액인데 2022년 실적 2,300억이면 90배 이상. PER이 90배 이상이니까 우리 생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버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2025년 실적 예측치 네이버 증권에 나오는 컨센서스를 보면 29.28배. 네. 그러면 30배 정도의 실적인데 물론 우리가 버블 논란이 한참 있을 때는 한 50배 이상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버블 논란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많은 조정을 받아서 29배, 28배 이 정도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50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이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적이 눈높이가 그만큼 올라왔을 때 우리가 PER을 얘기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2026년에 실적이 나올 거고 2026년 실적이 지금 더 좋다라고 하면 이 PER은 높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세를 그렇죠. 보여주는 성장률의 함수라고. 그래서 저의 투자 원칙은 일단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팩트를 찾고요. 그다음에 최근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조로 또 씁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이 네이버 증권에 나온 것과 최신 리포트의 어떤 트렌드를 봐서 어느 정도 좀 이 트렌드가 가고 있느냐. 그래서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실적만 찾아서 미래의 실적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는 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적이 트렌드가 꺾여버리면 이제 매도를 좀 저울질하고요. 이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긴 호흡으로 2년이든 3년이든 버텨보는 거죠. 왜냐? 앞으로 갈수록 벌이는 더 좋아지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버블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테슬라와 삼성전자도 한때는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비싼 주식이 하지만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눈높이는 계속 이 실적과 맞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025년 실적 기준으로 29배, LNF는 11.8배, 포스코 퓨처엠은 30배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네이버 증권의 2, 3년 후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 LNF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한꺼풀만 좀 더 들어가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네네. 또 실적의 성장세라든지 경쟁 상황, 고객사의 성장상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고평가되는 기업들은 고평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저평가 받는 기업들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도 하고 그게 또 해소가 돼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책을 쓰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복잡하게 예를 들면 재무제표도 예를 들면 더 깊이 보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영업이익과 영업 외 이익의 그 주된 이유와 뭐 지분법 투자라든지요, 연결 그렇죠.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체크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요. 그 대외 변수들 그리고 어떤 공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네. 수많은 종목이 있고 그걸 일일이 볼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투자자는 100명 중에 1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아, 그럼요. 한 네, 5명만 돼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러면 나머지 95명의 투자자들은 짧은 시간에 그나마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거를 되게 단순화시켜야 계속 지루하지 않고 꾸준하게 분석을 하는데 네. 이거라도 최소한 분석을 하자라는 게 제가 이제 아하. 실적 개선인 거고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더할수록 너무 좋은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우리가 2차 전지주라고 다 오를 것 같지만 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과 솔브레인이라는 분리막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트렌드를 보면 많이 달라요. 왜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300억의 당기순이익이 2025년이면 7,400억인데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1,600억이던 아. 작년의 당기순이익이 2025년에 2,200억. 그러면 그 증가 속도가 떨어지네요. 현격하게 확실히. 그렇죠.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솔브레인이 좀 안타깝지만 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강력하게 오르는 실적 개선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이 오르는 거고요. 실적 예측치가 강하지 못하면 이런 2차 전지 그 상황에서 나홀로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어찌됐든 실적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하나의 강력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또 못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둘 다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왜 차이가 났느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도 말에 당기순이익이 496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 들어가면서 7,900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꾸준한 모멘텀이 되어 왔고요. 2025년에는 1조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재미가 없었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어 왔고요. 반면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 실적이 피크아웃을 겪은 다음에 꺼져요. 그래서 21년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을 피크로 그렇죠. 20년부터 해서 21년도가 피크가 되는 거죠. 우리가 21년도가 피크.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진단 키트 이슈가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백신 이런 이슈들이 증가세를 보였잖아요.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서 2021년도에 3,500 그러니까 2020년도에 328억이던 당기 순이익이 2021년도에 3,500억대까지 증가를 하고요. 하지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에는 1,200억대 올해는 450억대로 이렇게 또 당기순이익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흐름을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왜냐? 실적이 꺾여버리니까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만큼 그렇죠. 주가 상승을 할 수 없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실적이 꺾이는 기업보다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그 실적 예측치가 틀릴 수도 있다. 다만 그럼요. 트렌드 자체는 우리가 보자는 거죠.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장기적인 맞습니다. 관점에서. 그래서 실적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실적에 너무 집중을 해요. 지금 실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021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하늘도 딸 것 같은 실적인 거잖아요. 실적이 무려 10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주가가 주당 36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뭐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 있는 주가인데요. 왜 그렇게 올랐느냐?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현재의 실적만 보면 너무 이 가치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이 갑자기 그렇죠. 10배로 퀀텀 점프하는. 근데 내가 사고 그 주가가 더 오르는 동력은 실적이 더 올라야 되거든. 앞으로가 더 좋아야 앞으로가 더 좋아.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치의 실적을 봐야 이게 좋아진 상태에서 샀는데 내가 더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데 너무 좋은 상태에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나는 실적 개선주라고 샀는데 그 기준을 지금으로 보니까 실패를 하는 거고 2년 후나 3년 후의 실적을 2021년도에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그 당시에 꺾인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실적 피크아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사이클 크게 타는 기업이니까. 네. 야.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너무너무도 실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39조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었는데 작년에 54조란 말이에요. 2022년에 54조 7천억 정도의 순이익.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샀는데 올해 주가가 빠지잖아요. 왜냐? 올해 예상 순이익이 11조대예요. 팍 내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실적이 너무 좋을 때 사서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더 좋을 것인가. 그거는 결국 2, 3년 후의 실적인데 삼성전자 실적 예측치만 보면 2025년에 돼야 다시 50조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거두는 거거든요. 네. 11조까지 떨어졌다 32조 정도 내년에 갔다가 내후년에 50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저점이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그렇죠.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거꾸로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PER을 지금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54조를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이 모양이야.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자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을 보고 내후년 실적을 보면 사이클이 한 2년 후 정도 돌아와야 오늘의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이 예측치가 이 수치가 맞느냐의 여부는 논란이 있겠지만 우리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트렌드. 큰 틀에서. 그렇죠. 트렌드가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좋아질 상황을 예측하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 2, 3년 묻어두면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투자 기회가 올 것이다.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네. 작년에 2조 정도 당기 순이익인데 올해 8조 9천억대 순손실이에요. 네. 그러면 주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춤을 하는 거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가려면 한 2024년 정도 돼야 원래대로 가는 그런 상황. 흑자 조금 내고 그렇죠. 25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6조 원대 네. 순이익이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그렇다면 어찌됐든 역발상으로 어려울 때 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울 때 투자를 하고 좀 좋을 때 이렇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다 이제 대외 경기를 타고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컨센서스 데이터들만 보고 큰 흐름에서 함께 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요즘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조건은 다 동일해요. 모든 기업이. 네. 그 증권사 리포트는 그 증권사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만드는데 어떤 기업은 실적이 꺾인다고 그러고 어떤 기업은 실적이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트렌드 자체를 봤을 때 꺾이는 기업보다는 오르는 기업에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박민수 작가님은 애널리스트 한두 명의 의견보다는 그 총합 컨센서스 그것도 뭐 일주일, 한 달, 한두 개 분기 이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보면서 컨센서스를 보면서 가자.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자. 그리고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증권사 실적 예측치를 한 80% 정도 대입해서 예. 체크를 해본다든지 뭐 90%를 체크해본다든지 본인이 나름대로 좀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의 어떤 판단 기준이 미래 실적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미래 실적 기준의 PER 기준으로 해서 좀 예를 들면 미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뭐 5배면 10배까지 버텨보겠다. 그러면 주가는 2배 올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그러니까 미래 PER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 PER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이 떨어지면 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여전히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보면 좀 더 홀딩하면서 2, 3년 후에 기후 매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주가라는 게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우상향하더라도 주가라는 녀석은 고평가됐다 저평가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때 팔았으면 이때
다시 샀으면 이때 또 팔았으면 이걸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건데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한 30% 정도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할. 네, 분할해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나고 다음 더 좋은 종목에서 매도를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살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좀 기노업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주에 한 50% 정도는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0%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기노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킷 브레이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시장이 한 8% 이상 지수가 하락할 때, 예, 잠깐 시장을 멈추는 건데요. 이제 두꺼비 집을 내리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 지수가 칼같이 내려갑니다. 칼같이 내려간다는 건 누군가 매수 세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칼같이 내려가는 거고요. 이 칼같이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매수 물량들, 이 매도할 물량들이 얼마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다시 원위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킷 브레이커에 우리가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가령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10%예요. 그런 시가 배당률 10% 종목들이 15%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내주는 그런 인생 역전에 싸게 사면 그렇죠.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000원이 되면 시가 배당률 10%가 20%가 되니까 그렇죠. 시가 배당률 20%면 투자 원금을 5년 후면 회복하거든요. 거의 그거는 영원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배당만 유지가 된다. 저축은행 이자율의 한 6, 7배 되니까요. 굳이 뭐 파는 것보다는 계속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20%씩 수익을 내면 사실 한 5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매년 1억씩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꿈 같은 일이죠. 예, 회사 다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되게 꿈 같은 일인데 막상 그 상황에 닥쳐버리고 시장 폭락하고 막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막 팔게 되죠. 사람 심리.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배당주 관련해서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요. 대신증 우리가 배당주의 대표적인 게 대신증권, 증권주하고 금융지주, 은행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녹화를 하는 날 전날 기준으로 대신증권이 5월 12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 배당률 9% 정도 돼요.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들은 거의 10% 육박하거든요.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을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렇죠. JB금융지주도 거의 10% 정도 돼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서킷 브레이커를 만나면 15%까지 간다는 얘기죠. 특히 우선주는 또 거래량도 없이 떨어질 그렇죠. 수 있어서. 그러면 15% 이상 가면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전제는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익이 돼버리면 실적이 반토막 나버리면 배당도 절반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음에도 지금 시가 배당률이 9%라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배당 금액을 좀 유지를 해 가려고 하죠. 그렇죠. 원장 오너들이 이제 지분율이 낮아서 배당 그렇기 많이 때문에 이제 평소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유를 했다가 만약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배당률은 더 높아지니까 배당 수익은 더 높아지니까요. 한 50% 정도는 이런 뭐 고배당주를 좀 담아놨다가 시장이 크게 망가질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뭐 제2의 인생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서킷 브레이커의 15% 이상의 고배당주는 인생을 편하게 살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배당 컷이 나타날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한국가스공사가 작년도에 실적 악화를 겪으면서 배당을 못했고요. 그렇죠. 아까 증권주 얘기했지만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도 작년에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배당도 반토막이 나는 또 대표적인 그 고배당주인 S-오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엄청 유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때 적자가 나고 그러면서 배당을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배당주는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승전결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실적을 혹시나 역행하면서도 배당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느냐, 이것도 같이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면서 배당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한 해 정도면 괜찮지만. 네네. 왜냐하면 이익 잉여금이 계속 꺾여 나가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그런 이익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 이왕이면 실적이 증가하면 더 좋고요. 아이 그럼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 그런 큰 충격이 오면 배당주들 만약에 폭락을 했다. 몰빵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15%, 뭐 20%까지 간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거죠. 전제는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 그렇죠. 때문인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2011년에 한번 꺾였거든요. 네. 트리플 A에서 뭐 더블 A 플러스인가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사실 대외 변수거든요.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모든 종목이 내릴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모든 기업이 내리는 그런 이슈들은 대외 변수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해 볼 그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한 5년 내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 내에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오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고배당주를 시가 배당률 15% 이상을 사놓고 묻어두고 그러면 나머지 여가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정도를 준비했다가요. 그럴 기회에 한번 시가 배당률 15% 이상인 종목 20% 정도 되면 아주 매력적일 것 같아요. 1년에 한 1억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근로를 하면 이 소득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라고 하면 그런 시장 급락을 적극적으로 공격해 볼 수 있다. 또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고배당주를 증여하면 1년에 20%씩 배당을 받으면서 그게 또 재투자 재원이 되고요. 그러면 자녀들의 주식 계좌를 꾸준하게 늘려줄 수 있는 5년마다 투자 원금의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세도 싸게 네. 그렇죠.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손절매 하지 않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전제는 좋은 기업에. 박민수 작가님은 손절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 책에 이거 출판사가 쓴 건지 아빠는 단 한 번도 투자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예. 그 35살까지는 손절매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35살 이후에는 손절매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 그냥 갖고 있어요. 도이치 모터스라는 기업을 좀 샀다가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때 보니까 마이너스 70몇 %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네네. 그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튼 이제 2018년도에 그 미중 무역 갈등 이때도 한번 서킷 브레이커가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이너스 70몇 %까지 갔는데 그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네네. 근데 결국은 이 주식을 한 7, 8년 들고 있다가 수익 내고 나오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7, 8년 버티고 있으면 그게 바보 아니냐.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자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면 나은데 책에도 40페이지에 기회비용은 잊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70%까지 간 실력인데 다른 종목에 갈아탄다고 그만큼 수익 낼 자신 있느냐.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이 됐어요. 3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3배 넘게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0% 빠졌다가 어느 날 좀 기다려보면 원금으로 갈 기회는 있는데 새로운 종목을 대부분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원금 생각이 나거든요. 언제 내가 이걸 사서 3배를 벌어.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몇 번 들어맞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저점에서 사서 어떤 수익을 내라. 저도 이제 도이치 모터스를 샀을 때 제가 그때가 이제 좀 이 저의 투자 방향을 투자 원칙을 좀 정립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인데 그 실적 개선을 그 스팟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가 실적이 갑자기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좋을 거냐에 대한 그 기대치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앞에서의 실적만 보고 미래의 실적치가 더 좋을 것이다 나 혼자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백데이터들을 좀 보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소액이기도 했고요. 한 5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예측을 못해서 저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결국 미래의 실적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저한테 깨달음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래의 실적에 좀 더 포커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본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잘 벌 거냐라는 부분들을 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회 비용은 웬만하면 좀 잊어라. 우리가 손절매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10% 손해 보면 칼같이 손절해야지. 그러면 1,000만 원이 900만 원이 되고요. 9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고 계속 금액만 줄어요. 그럴 바에는 내가 300만 원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매수 단가를 엄청나게 낮춰놓는 게 오히려 내 위기를 빠져나오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좋은 기업일. 다만 첫 단추가 굉장히 잘 끼워져야 되고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들이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와 그 외에 안전한 투자법인 ETF와 스펙과 리츠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 안전한 투자 대상을 5개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스트릭 구독자분들, 복길이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한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구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관심 갖는 분야 3가지 정도를 관심 갖는 분야 3가지 추천 중가요? 추천 농담입니다. 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볼 섹터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섹터로.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로봇 팀을 만들었거든요. 팀이라고 하지만 팀장은 사장이에요. 하나의 사업부이고요. 그렇죠. 삼성그룹은 팀장이 사장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장으로 그동안은 TF를 운영했었는데 하나의 팀제로 편입을 했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을 M&A를 그렇게 많이 안 해왔어요. 전장 기업들을 주로 이제 뭐 오디오라든지 가만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을 좀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기업을 지분을 한 10여 프로, 한 14%까지인가요? 이렇게 했고 60%대까지 늘어나는 콜옵션을 2026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수많은 그런 섹터 중에 왜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을까라고 보면 로봇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전기차로 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대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자 산업에서는 로봇이 이제 도와주는 세상이 곧 펼쳐지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한번 로봇 기업들에 대한 이슈.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 로봇 교육하는, 로봇을 이용해서 코딩 교육하고 어린이들 교육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이제는 AI 가미된, 그래서 한 예전에 현대차가 그 로봇 관련 기업을 2조 정도에 투자할 때 보스턴 로봇 보스턴 그 관련 기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다양한 표정을 짓는 로봇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4종 로봇은 아예 그냥 초스피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종 로봇도 계단을 비스듬한 것도 잘 올라가는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산 뭐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맨 처음은 협동 로봇이 이 주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이렇게 그동안은 사람이 했는데 그 노동을 이제 도와주는, 그 배경에는 출산율 저하 가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여기에
그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네.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지금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후면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대중화되더라. 그래서 협동 로봇의 어떤 시발점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이 산업은 발전을 하게 되고 최종 목적지는 가정부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 틀어주고 대화도 하는데 이제 로봇이 그 적접함을 달래주고 도와주는 세대가 펼쳐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 기업이 아니고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 로봇 기업으로 불리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그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360억 달러 정도인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25년이면 530억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트렌드가 앞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로봇 산업의 성장성,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예측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좀 과한 측면은 많이 있어요. 벌어져 있어요. 뭐 한 2조 가까이 되니까요. 네, 시가총액이. 네. 하지만 삼성과의 결합 그리고 다른 어떤 그 LG도 그렇고요. 네. 뭐 두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로봇 사업 진출들을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도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을 것이냐라는 퀘스천들을 많이 달았거든요. 하지만 이 로봇도 점점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올해부터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한 3, 4년 후에는 지금보다 보다 더 발전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TSMC 대만의 그 파운드리 회사죠. 네. 50.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요. 삼성전자는 18.5%. 네. 그런데 2022년 4분기에는 TSMC가 58.5%, 삼성전자는 15.8%.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3% 정도 빠진 대신에 TSMC는 8%나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300조 정도를 들여서 용인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1년에 30조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한 20% 정도 돼요. 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점유율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의 삼성이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목표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도 지금 놓쳐버리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영영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파운드리와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메모리가 한 2라면 2 내지 3이라면 우리 그 비메모리가 7 내지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대장 노릇을 하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후광 효과, 낙수 효과는 결국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실적이 조금만 늘어도 시가총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설비 투자를 하고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를 만들고 어떤 준비를 하는데 한 2, 3년은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기노업으로 바라봤을 때는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도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장기 트렌드로 보면서 그렇죠.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노업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엔터 산업, 그러니까 네. 뭐 JYP라든지요, 와이즈라든지 뭐 이런 하이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예측치도 되게 좋게 좋죠.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방산주들, 뭐 한화, 뭐 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요, LIG 넥스원이라든지요,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도 지금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이나 엔터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현재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앞으로의 어떤 버블 여부들을 판단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실적 개선주와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와 그 돈 잘 번 만큼 배당을 잘해주는 회사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긴 호흡으로 볼 때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너무 단기에 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손절매하고 이러지 말고요. 실적 좋은 기업을 찾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2네요. 2차전지, 로봇, 시스템 반도체, 거기다 엔터 방산까지 정말 장기 성장. 그렇죠.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 여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서 긴 호흡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기업별로. 맞아요. 주가라는 그렇지만 게 원체 이렇게 변동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지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내가 어떤 포인트로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 긴 호흡. 오히려 막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좋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거죠. 좋아. 네.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물면 놓지 않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